계약직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을 넘봐!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며느리감의 직업을 알자마자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옆에 앉은 낡은 양복 차림의 아버지에게까지 찻잔을 밀어 엎으며 시골 농부 양반은 가만히 계세요. 라고 면박을 줬거든요. 하지만 이 여자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찬물을 엎어버린 그 촌스러운 노인이 자기 남편의 운명을 전화 한 통화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지금부터 이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운 가득한 기운을 전달해 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예약석 안쪽 방에는 두 가족이 마주 앉아 있었죠. 한쪽에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은 윤서연과 낡은 양복 차림의 아버지 윤정호가, 맞은편에는 명품 투피스를 걸친 박명숙과 아들 강준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준혁의 손을 꼭 잡은 채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1년 넘게 사귀면서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었거든요. 오늘만 잘 넘기면 된다고 아침부터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신신당부했죠. 절대 티내지 말라고. 윤정호는 투박한 손으로 물잔을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양복 소매가 조금 짧았고 구두도 달아 있었어요. 누가 봐도 시골에서 올라온 평범한 노인이었죠. 박명숙의 시선이 서연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 뭐라고 했죠?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대기업 계약직 사원이라고요. 그 순간 박명숙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졌어요. 계약직이요. 우리 준혁이가 과장인데 계약직이랑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차갑게 내뱉는 목소리에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준혁이 급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직업이 뭐가 중요해요? 서연이가 얼마나 성실한데요? 닥쳐. 어른이 말하고 있잖아. 박명숙이 손바닥으로 식탁을 내리치며 아들을 잘랐습니다. 준혁의 입이 굳게 닫혔죠. 서연은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옆에 앉은 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거든요. 박명숙의 시선이 이번에는 윤정호에게로 향했습니다. 낡은 양복, 투박한 손, 볕에 그을린 얼굴. 박명숙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아버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보아하니 시골에서 오신 것 같은데. 윤정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시골에서 조그만 농사를 짓고 있다고요. 박명숙이 코웃음을 쳤죠. 농사요. 그래서 딸도 계약직밖에 못 된 거군요. 역시 집안은 못 속이는 거예요. 서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먼저 입을 연 건 아버지를 향해서였어요. 아빠,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정호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30년 넘게 사업을 하며 이보다 더한 자리도 버텨온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박명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집안은 중견기업이에요. 계약직 며느리는 체면이 안 서거든요. 이 혼사는 없던 걸로 하죠. 박명숙이 앞에 놓인 찻잔을 손등으로 밀어버렸습니다. 따뜻한 차가 테이블 위로 쏟아지며 윤정호의 양복 소매를 적셨어요. 의도된 행동이었죠. 박명숙이 윤정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도 딸 생각하시면 깔끔하게 물러나세요. 시골 농사꾼이 이런 자리에 앉아 계실 입장은 아니잖아요. 서연이 재빨리 냅킨을 집어 아버지의 소매를 닦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윤정호는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며 작게 말했어요. 괜찮다. 아빠는 괜찮아. 그 목소리는 낮고 잔잔했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30년간 수만 명의 직원 위에 서 있던 사람의 눈이었거든요. 하지만 박명숙은 그걸 알아볼 리 없었죠. 그저 촌스러운 노인이 체면 차리려 버티고 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버지의 정체를 밝히면 이 자리가 단번에 뒤집힌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저 여자와 같은 방식을 쓰고 싶지 않았죠. 바로 그때 윤정호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권도현 비서실장. 윤정호가 잠시 화면을 보더니 조용히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3초도 지나지 않아 다시 울렸습니다. 그리고 또 연달아 세 번째 전화가 울리는 순간 윤정호의 표정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윤정호가 세 번째 전화를 끊은 직후 박명숙이 혀를 찼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전화가 계속 울리니 못마땅한 거였죠. 전화가 바쁘신가 보네. 농사일이 그렇게 급한가요? 윤정호는 대답 대신 조용히 폰을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서연이 아버지의 팔을 살짝 잡았어요.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을 서연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참고 있는 거였죠. 서연은 아버지의 그 떨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서연은 아버지와 재회했습니다. 어린 시절 이혼 후 연락이 끊겼던 아버지를 다시 만난 건 25살 겨울이었어요. 서울 외곽의 허름한 식당에서 마주 앉았을 때 아버지는 여전히 낡은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서연이 진실을 알게 된 건 그로부터 2달 뒤였어요. 우연히 TV 뉴스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본 겁니다. 윤성그룹 회장 윤정호, 시가총액 12조 그룹의 수장. 화면 속 아버지는 검은 정장에 날카로운 눈빛으로 기자회견장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 아는 투박한 시골 농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그날 밤 서연은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왜 숨겼냐고, 왜 거짓말했냐고. 윤정호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내가 아빠 돈 때문에 만나주는 거면 아빠는 그게 더 무서웠다. 그 한마디에 서연의 분노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가슴 한쪽이 쿡 찔리는 아픔이 밀려왔죠. 32살의 아내에게 버림받고 오직 일밖에 몰랐던 남자. 돈은 산더미처럼 벌었지만 딸의 사랑 하나 제대로 받아본 적 없는 아버지였거든요. 그날 이후 서연과 윤정호 사이에는 무언의 약속이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정체는 둘만의 비밀로 하기로 한 거예요. 서연도 원했습니다. 윤성그룹 회장의 딸이 아니라 그냥 윤서연으로 살고 싶었으니까요. 연인 준혁에게도 직장 동료에게도 아버지는 그저 시골의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견례에도 윤정호는 낡은 양복을 입고 왔어요. 딸의 뜻을 존중한 거였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자신 때문에 딸이 모욕당하는 걸 눈앞에서 지켜보고 있으니 그 약속이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명숙은 그런 윤정호의 내면 따위는 관심도 없었어요. 테이블 위에 엎질러진 차를 냅킨으로 대충 닦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준혁이가 뭐가 아쉬워서 계약직을 만나는지. 준혁이 의자를 밀고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서연이 앞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저 진짜 나갑니다. 박명숙의 눈이 날카롭게 치켜 올라갔죠. 나가봐. 나가면 너도 끝이야. 준혁의 주먹이 떨렸지만 서연이 조용히 준혁의 손을 잡아 다시 앉혔습니다. 그리고 박명숙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준혁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직업이 부족하다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담담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박명숙은 코웃음으로 받아쳤어요. 노력이요, 계약직이 노력하면 정규직이라도 되나요? 웃기지 마세요. 서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어요. 옆에서 윤정호가 조용히 딸의 등을 한번 쓸어주었습니다. 그 손길에 서연은 겨우 눈물을 참을 수 있었죠. 바로 그 순간 윤정호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다시 폰이 울렸습니다. 4번째 전화였어요. 이번에는 윤정호가 화면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문자 한 통이 함께 와 있었거든요.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회장님, 강씨 기업건 긴급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윤정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강씨 기업. 맞은편에 앉아있는 박명숙 남편의 회사였거든요. 윤정호는 문자를 확인한 뒤 조용히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30년 넘게 재계 정상에서 버텨온 사람답게 감정을 드러내는 법 따위는 오래전에 잊은 얼굴이었죠.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강씨 기업이라니. 하필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이름이 올라오다니요. 윤정호는 시선을 들어 맞은편의 박명숙을 바라봤습니다. 자기 남편 회사가 윤성그룹의 하청업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채 여전히 콧대를 세우고 앉아있는 여자였어요. 박명숙이 핸드백에서 거울을 꺼내 입술을 고치며 말했습니다. 자, 정리하죠. 이 혼담은 없던 걸로 할게요. 서로 시간 낭비 그만하고. 준혁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저와 준혁 씨가 결정할 문제예요. 박명숙의 눈썹이 꿈틀했죠. 계약직 주제에 말대꾸를 하다니 그 표정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은 내가 해요. 우리 집안일은 내가 결정하거든요. 박명숙이 의자에서 일어서며 핸드백을 챙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났다는 듯 윤정호를 내려다보며 덧붙였어요.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딸을 좀 더 잘 키우셨어야죠. 농사만 지을 게 아니라. 테이블 위에 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연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아버지가 모욕당하는 게 자신이 욕먹는 것보다 100배는 더 아팠거든요. 지금 당장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알기나 하냐고, 당신 남편 월급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냐고. 하지만 서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아버지와의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으로 사람 위에 군림하는 저 여자와 같은 부류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윤정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명숙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체구였지만 구부정한 어깨와 낡은 양복이 그를 작아 보이게 만들었죠. 윤정호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아이들이 서로 좋아하는데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낮지만 무게가 실린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박명숙은 그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피식 웃으며 대꾸했죠. 지켜보긴요. 볼 것도 없어요. 어르신이야 자기 딸이니까 예쁘겠지만 남의 눈에는 그냥 계약직이에요. 윤정호의 턱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30년간 재계에서 그에게 이렇게 말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시가총액 12조 그룹의 회장에게 면전에서 볼 것도 없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다니.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바로 자기 딸의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준혁이 어머니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아버님한테 너무 심하시잖아요. 박명숙이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윤정호의 앞에 놓인 물잔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물이나 드시고 정리하세요. 이 자리는 끝났으니까. 그 순간 윤정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눈이었어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저 결정을 내린 사람의 눈이었죠. 서연은 그 눈빛을 알아봤습니다. TV 뉴스에서, 주주총회 영상에서, 기자회견장에서 봤던 바로 그 눈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움직이려 한다는 걸 서연은 직감했습니다. 윤정호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천천히 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한번 보더니 짧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 한 번만에 상대가 받았죠. 윤정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단 한마디였어요. 도연아, 들어와라.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윤정호는 다시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하지만 서연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비서실장을 부른 겁니다. 그건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서연이 아버지의 팔을 잡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괜찮아. 그냥 가자. 윤정호는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지만 고개를 젓지는 않았어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은 내려진 뒤였거든요. 박명숙은 그 짧은 통화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핸드백을 어깨에 걸치며 준혁에게 말했죠. 준혁아, 일어나. 가자. 준혁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서연의 손을 꼭 잡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명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너 지금 엄마한테 반항하는 거야. 준혁이 입을 열려는 순간 식당 바깥에서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어요. 둥, 둥, 둥. 연달아 서너 대의 문이 닫히는 묵직한 소리가 식당 안까지 울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식당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식당 매니저가 허둥지둥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예약석 문을 살짝 열더니 안을 들여다보며 더듬거렸어요. 저 손님, 밖에서 분들이 오셨는데요. 박명숙이 짜증스럽게 돌아봤습니다. 뭐요, 우리 일행 아닌데. 매니저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게 검은 차가 4대나 오셨고 양복 입은 분들이 줄을 서서. 매니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예약석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가 한 명 들어섰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그 뒤로 양복 차림의 남자 3명이 더 따라 들어왔죠. 선두에 선 남자 권도연 비서실장이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윤정호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에 가까운 인사였어요.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박명숙의 핸드백을 잡은 손이 멈췄어요. 준혁도 서연도 식당 매니저도 모두 동작이 멈춘 것처럼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그 2글자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박명숙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윤정호를 바라봤습니다. 낡은 양복, 투박한 손, 볕에 그을린 얼굴. 분명 시골 농부였는데, 분명 농사 짓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저 양복 입은 남자가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뭐라고 했죠? 회장님이라고 했습니다. 박명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권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윤정호의 옆에 섰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3명의 수행원도 일렬로 서서 고개를 숙였죠. 마치 잘 훈련된 군인처럼 일사불란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윤정호는 여전히 의자에 앉은 채였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까까지의 구부정한 어깨도 소심한 눈빛도 온데간데 없었죠. 의자에 앉아 있을 뿐인데 방 안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단번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아버지와의 약속은 오늘로 끝이 나는 거였습니다. 준혁이 멍하니 윤정호를 바라보다가 서연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서연의 표정은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체념에 가까운 담담함이었죠. 그제야 준혁은 깨달았습니다. 서연이 알고 있었다는 걸요. 박명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귀 안에서 맴돌았지만 뇌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 촌스러운 노인이 회장이라고. 낡은 양복에 다른 구두를 신고 온 사람이. 말이 안 됐습니다. 박명숙이 마른 침을 삼키며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저기 지금 무슨 장난을 치시는 건지. 회장이라니 무슨 회장이요. 권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명숙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눈이었어요. 20년간 재계 정상의 바로 옆에서 숱한 협상과 대치를 지켜본 사람의 눈빛이었죠. 권도연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윤성그룹 회장 비서실 수석비서관 권도연입니다. 명함 위에 선명하게 찍힌 윤성그룹 로고. 박명숙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윤성그룹이면 뉴스에서 매일 나오는 그 기업이잖아요. 시가총액 12조, 국내 10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 설마 그 윤성그룹의 회장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건가요?
박명숙의 시선이 명함에서 윤정호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윤정호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아까와는 전혀 다른 존재감이었습니다. 낡은 양복이 더 이상 초라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 낡은 양복 안에 담긴 사람의 무게가 방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죠. 권도연이 윤정호에게 고개를 숙이며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긴급보고 건입니다. 강준혁 과장 소속 기업인 강씨 중견산업 관련 건이에요. 박명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강씨 중견산업. 남편의 회사 이름이 비서실장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왜 남편의 회사 이름이 윤성그룹 비서실장 입에서 나오는 거죠? 다리에 힘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우가 서류 봉투를 받아 천천히 열었어요. 안에는 몇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윤정우가 서류를 훑어보며 권도연에게 물었죠. 강씨 중견산업 하청 계약 다음 달 갱신건이지. 권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윤성그룹 물류하청 계약이 다음 달 만료입니다. 연간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건이죠. 60%? 그 숫자가 박명숙의 귀를 때렸어요. 남편 회사 매출의 60%가 윤성그룹 하청이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윤성그룹이 계약을 끊으면 남편 회사가 곧바로 무너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박명숙의 무릎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 볼 것도 없다고 했던 사람이, 농사나 지으시라고 했던 사람이 자기 남편의 사업 생명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다니요. 서연은 조용히 앉아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이렇게 되길 원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의 권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인정받고 싶었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였습니다. 윤정우가 서류를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박명숙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아까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던 시골 농부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죠. 사돈어른. 윤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어요. 아까 내 딸한테 계약직이라고 하셨죠. 우리 집안이 볼 것도 없다고 하셨고, 내 딸 앞에서 찬물을 엎고 내 얼굴에다 대고 농사꾼이라 면박을 주셨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모처럼 박혔어요. 박명숙의 얼굴이 창백해지다 못해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윤정호의 말이 끝나자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박명숙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목이 바짝 마른 것처럼 마른 침만 삼키고 있었습니다. 윤정우가 한 발짝 앞으로 나갔어요. 박명숙이 반사적으로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아까까지 이 남자를 내려다보며 비웃던 여자가 이제는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죠. 나는 참았습니다. 윤정우가 말을 이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 실린 무게는 아까와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내 딸이 원했으니까요. 아버지 힘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낡은 양복을 입고 왔어요. 딸의 뜻을 존중한 거였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 낡은 양복을 고집했는지, 왜 모욕을 당하면서도 참았는지,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진짜 이유를 아는 건 서연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사돈어른이 내 딸 앞에서 찬물을 엎는 순간 나는 더 참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윤정우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강씨 중견산업 하청 계약서였습니다. 박명숙의 시선이 그 서류에 꽂혔죠. 두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권도연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설명을 보탰어요. 강씨 중견산업은 윤성그룹의 물류 하청업체입니다. 연간 하청 계약 규모 240억. 이 계약이 없으면 강씨 기업은 3개월 안에 자금난에 빠집니다. 숫자가 하나하나 박명숙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240억. 그 돈이 윤성그룹에서 나오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남편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매출, 그 핵심이 바로 자신이 찬물을 엎은 이 남자의 회사에서 나오고 있었다니요. 박명숙의 무릎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마지막 자존심이 다리를 붙잡고 있었거든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회장님이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윤정우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내가 회장인 줄 몰랐으니까 그렇게 한 거잖습니까? 내가 진짜 농부였으면 괜찮았다는 뜻입니까? 그 한마디에 박명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상대가 농부라서 무시한 거였으니까. 회장인 줄 알았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 사실이 박명숙의 얼굴을 불에 데인 것처럼 붉게 물들였습니다. 준혁이 의자에서 일어섰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무시하던 서연의 아버지가 국내 10대 그룹 회장이라니. 그리고 아버지 회사의 매출 대부분이 그 그룹의 하청이라니. 세상이 뒤집힌 기분이었죠. 준혁이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서연아, 왜 말 안 했어? 서연이 고개를 들어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아빠 돈으로 사랑받고 싶지 않았어. 그냥 나로 충분하고 싶었거든. 그 말에 준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연이 왜 그토록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는지, 왜 계약직이라는 말에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는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거든요. 윤정우는 딸과 준혁의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다시 박명숙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윤정우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어요. 박명숙이 움찔했죠. 종이 한 장 내려놓는 소리가 이렇게 무서울 수도 있다는 걸 박명숙은 태어나서 처음 알았습니다. 권 실장. 윤정우가 짧게 불렀어요. 네, 회장님. 강씨 중견산업 하청 계약 갱신건 보류해라. 단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의 무게는 240억이었어요. 남편 회사의 숨통을 조이는 한마디였죠. 권도연이 즉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첫 업무로 처리하겠습니다. 박명숙의 다리에서 완전히 힘이 빠졌습니다. 휘청거리다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아까까지 명품 투피스를 자랑하며 콧대를 세우던 여자가 지금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죠. 회장님. 제발 그것만은 안 됩니다. 박명숙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갈라졌어요. 남편 회사가 무너지면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였거든요. 명품 백도, 강남 아파트도, 상류층 행세도 전부 남편 회사 위에 서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눈이 멀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박명숙이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빌었습니다. 고급 한정식 집의 대리석 바닥에 이마가 부딪히는 퍽 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식당 매니저가 문 밖에서 놀란 얼굴로 들여다보고 있었죠. 윤정우는 바닥에 엎드린 박명숙을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에는 분노도 연민도 없었어요. 그저 씁쓸함이 있을 뿐이었죠. 이 여자가 무릎을 꿇은 건 자신이 회장이기 때문이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 게 아니라는 걸 윤정우는 알고 있었거든요. 사돈어른. 윤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내 앞에서 무릎 꿇는 건 의미 없습니다. 내가 농부였어도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박명숙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농부였으면 절대 무릎 꿇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죠. 아빠 됐어. 더 안 해도 돼. 윤정우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여전히 착했어요. 자신을 이렇게까지 모욕한 사람의 가족까지 걱정하고 있었으니까요. 윤정우의 눈가에 잠깐 물기가 비쳤습니다. 이혼 후 제대로 챙기지 못한 딸이 이렇게 바르게 자라준 것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거든요. 준혁이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어머니를 내려다보는 아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준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연이 아버님이 회장이든 농부든 어머니가 한 행동은 잘못된 거예요. 그걸 모르시면 저는 어머니를 도울 수 없습니다. 박명숙이 고개를 들어 아들을 올려다봤어요. 아들의 눈에서 실망이 보였습니다. 그 시선이 바닥에 엎드린 수치심보다 더 아팠죠. 준혁이 어머니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박명숙은 다리에 힘이 풀린 채 아들에게 기대서 겨우 서 있었어요. 명품 투피스는 구겨져 있었고 무릎에는 바닥에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불과 30분 전만 해도 이 자리의 주인처럼 군림하던 모습은 흔적도 없었죠. 윤정우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소매에 묻은 찬물 자국을 닦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여유로운 동작이 오히려 박명숙의 가슴을 더 조였어요. 사돈어른. 윤정우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내 딸이 행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상대가 재벌이든 회사원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돈어른은 달랐죠. 계약직이라서 무시했고 농부라서 면박을 줬습니다. 박명숙이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윤정호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하청 계약은 보류합니다. 영구적으로 끊겠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사돈어른이 진심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반드시 반성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윤정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딸에게 돌렸어요.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아버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윤정호가 딸의 어깨를 가만히 잡아주며 말했죠. 서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끝까지 참았어야 하는 건데.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잘못이 아니야. 아빠가 누구든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 말에 윤정호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돈이 수천억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게 있다면 바로 저런 마음을 가진 딸이었거든요. 서연이 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어머니의 행동에 대한 수치심과 서연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얼굴이었죠. 준혁 씨, 서연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결혼은 시간을 두고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준혁 씨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오늘 일은 쉽게 넘길 수 없으니까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의 손을 잡으려다가 잠시 멈칫한 뒤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기다릴게. 얼마든지. 서연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어요. 윤정우가 딸의 옆에 섰습니다. 더 이상 구부정한 어깨가 아니었어요. 딸을 지키는 아버지의 어깨였습니다. 윤정우가 식당을 나서며 권도연에게 말했어요. 도연아, 강씨 기업권은 3개월 후에 다시 검토하자. 그때 가서 사돈어른이 진심으로 달라져 있으면 재고하마. 권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서연과 윤정우가 식당 문을 나서자 밖에는 검은 세단 4대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운전기사들이 일제히 문을 열었죠. 서연이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어요. 아버지의 비밀은 오늘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어요. 내일부터도 자기 힘으로 살아갈 거라는 걸요.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윤서연이라는 이름으로. 그게 아버지가 가장 자랑스러워할 딸의 모습이라는 걸 서연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식당 안에서는 박명숙이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 반성의 눈물인지 돈이 무서워 흘리는 눈물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그 답은 3개월 뒤에 나올 거였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직업으로 판단하고 겉모습으로 사람을 깔보던 대가는 이렇게 처절했습니다. 진심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앞에서는 어떤 권력도 허영도 결국 무릎을 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의 하루에도 진심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행운 가득한 하루 되세요.